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온라인 수업 14주 수업입니다.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네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한 학기가 금방 갑니다, 여러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14주 수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제 여러분들을 한 번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업이 마무리가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한 학기 동안 또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저로서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수업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자, 오늘은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 추진 체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이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 추진 체계는 교재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굳이 제가 교재에도 없는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아동복지학과잖아요. 아동복지학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회복지과는 많지만 어, 그러기에 이제 아동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교재에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복지 추진 체계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복지 추진 체계의 대표적인 것이요. 드림 스타트예요. 이제 항상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아동 복지 서비스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학대 아동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빈곤아동을 위한 서비스 센터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대아동을 위한 보호 서비스 센터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각각의 물론 이제 이런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외에 뭐 자립지원센터라든지 가족위탁지원센터, 그다음 입양기관, 그다음 실종아동지원센터, 그다음에 뭐 디딤씨 통장 여러 가지 아동 복지 서비스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런 기관, 독립된 기관, 센터로 운영되는 것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다음에 뭐 가족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냥 가장 대표적인 기관들 세 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드림 스타트 센터라든지 지역 아동 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빈곤 저소득 아동이 주 대상자예요. 그래서 빈곤 아동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림 스타트와 지역 아동 센터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관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아동복지 기관이기도 합니다. 자, 예전에는 이렇게 각각의 기관들이 이제 따로따로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제 그렇게 단독된 기관으로서 운영이 됐는데요. 물론 지금도 단독된 기관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동과 관련된 서비스 센터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달 기구를 하나 마련하였어요. 그것이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구예요. 그래서 이 아동권리보장원은 예전에는 뭐 드림스타트 치고 들어가면은 드림스타트 홈페이지가 따로따로 떴어요.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홈페이지가 따로따로 떴는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검색하려고 하면 아마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 정책들, 우리가 밑에 쭉 8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죠. 이러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또 이러한 관련된 이제 그런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 아동과 관련된 사업들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전달 체계입니다. 그것이 아동권리보장원이고요. 이 아동권리보장원은 201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하였고요. 2019년에는 뭐 드림스타트라든지 뭐 가정위탁, 뭐 입양 뭐 이 정도만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2020년에서는 이제 뭐
학대 관련 아동보호 전문기관, 뭐 가정위탁, 자립지원, 디딤 씨앗 통장과 같은 이러한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권리 보장원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동복지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꼭 담아두셨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제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예요. 자, 드림스타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아마 이제 아동복지 공부하시면서 그래도 여러 차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드림스타트는 우선 그 이용 대상 서비스 대상자가 취약계층 아동이에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 즉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 아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잘 자라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드림 스타트 제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스타트라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을 똑같은 출발선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빈곤한 아동이, 그러니까 빈곤한 이유 때문에 빈곤하지 않은 아이들하고 출발선이 다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또 이후에 성인이 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린 시기에부터 차이가 나지 않게끔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해 주는 거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래서 동등하게 출발하여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스타트 사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공적 영역에서 드림 스타트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건 드림 스타트의 상징입니다. 자, 드림스타트 사업의 이제 법적 근거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아동복지법 37조에 의하면 아동복지법 37조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서 그 가정의 지원 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의 종합적인 그러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해라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규정에 따라서 드림스타트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 드림스타트 제도가 취약가정의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 다양한 보호 서비스, 교육 및 치료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걸 통해서 빈곤가정 아동들이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현재 이 드림스타트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 센터를 각 시군구에 하나씩 두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군 구 단위로 이제 운영을 한다면 이제 구 단위로 하나씩 있겠죠. 자, 이 드림스타트라고 하는 게 이제 공공 영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 영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 국가에서 나온다. 그래서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공적 서비스예요. 이 드림스타트 제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타트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것은 공적 영역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2004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경기도에서 시작을 하였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위스타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위스타트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위는 웰페어 복지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E는 education이에요.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복지와 교육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회복지 사업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2004년에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을 한 이후에 이거에 대한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빈곤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나 또는 가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아동들에 대한 어떤 효과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민간에서 시작된 위스타트 사업을 벤치마킹하여서 2006년에 정부에서 희망 스타트 사업을 시작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07년에 드림 스타트로 명칭을 변경한 거죠. 그래서 민간 영역 아직도 위스타트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도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업들이 확산이 되었고요. 민간 영역에서 그다음에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 영역에서는 현재 드림 스타트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이 스타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유는 이제 2004년에 이 사업을 민간에서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 IMF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회적 상황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1997년에 IMF로 인하여 그 IMF의 여파가 굉장히 지속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가정의 해체라든지 뭐 가족 기능이 약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한부모 가족이 많아졌다거나 뭐 이런 문제 아니면은 이제 빈곤 가정이 그러니까 IMF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빈곤 또는 저소득층으로 많이 이렇게 전락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가족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동을 돌보는 그런 가정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빈곤층이 더 두드러지게 많아지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난 거예요. 자, 이런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가장 심각한 그런 피해 내지는 이제 어려움을 갖게 되는 집단은 아무래도 아동 그다음에 뭐 노인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빈곤 가정이 늘어나니까 그에 따른 아동 빈곤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빈곤 아동의 삶과 빈곤 아동의 삶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04년 이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아동 복지를 공부하시는 많은 그런 전문가들 아니면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이 빈곤 가정의 그 아동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2005년인가 2005년에 이제 처음으로 빈곤 아동의 삶과 질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물들이 나오면서 이제 빈곤 아동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아동의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동에게 여러 가지 이제 부적절한 양육 환경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아동의 전반적인 어떤 성장, 뭐 그것이 뭐 신체적인 거,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 뭐 이런 학업 수행 능력 이런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또 하나, 이 드림 스타트가 이제 공적 영역에서 시작하기 이전에 2006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 빈곤 아동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탐사 기획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아이들의 삶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그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슈화 시켰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공적 영역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어떤 보장, 국가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취약계층 아이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서 2007년에 이제 드림스타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게 된 거예요. 이 스타트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빈곤가정 아동에 대한 투자적인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특히 아동복지 사업은요, 아동에 대한 투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나 이런 지역아동센터 사업이라든지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성격이 강한데요. 아동복지 사업은 아동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그런 투자의 가치,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투자의 가치가 점점점 강조가 되면서 빈곤 아동에 대한 사업들이 국가의 어떤 책임 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소리들이 점점 크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나 이 스타트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빈곤가정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아주 어린 시기부터 투자를 해주는 걸 통해서 공평한 출발선에서 출발하게 도와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빈곤의 대물림이죠. 자,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멀리 봤을 때 이런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을 하는 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배경에서 이 스타트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연구된 거죠. 그래서 아동에 대한 1달러에 대한 투자는 나중에 뭐 16달러 이상의 그런 효과를 얻는다. 그래서 빨리빨리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스타트 사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스타트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거다. 누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좀 늦게 시작한 거예요. 2007년에 이제 공적 영역에서 스타트 사업을 시작했고 물론 민간에서는 2004년부터 시작을 하긴 했지만은 우리나라는 조금 이런 서구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늦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6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존슨 대통령 때, 여러분들 예전에 저랑 공부했을 때 기억나시죠? 헤드스타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빈곤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특히나 이때는 이제 미국이 이제 한부모 가정, 특히 흑인의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스타트 사업이 굉장히 이제 붐을 일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언어라든지 보건, 뭐 정서 여러 영역에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조기 개입을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게 이제 이 스타트 사업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헤드 스타트가 가장 먼저 시작된 스타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어 스타트라고 하는 거고요. 97년에 시작됐어요. 영국도 이제 이 사회복지에서는 굉장히 모든 사업들을 발빠르게 시작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동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미국에 비해서는 늦게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론 마찬가지예요. 이제 스타트 사업이 이런 빈곤 아동이 주 대상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빈곤 소외 지역 아동이 주 대상이고 아동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이제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스트 스타트 사업을 시작을 한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층이 조금 우리나라보다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0에서 7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부모와 가족과 지역사회의 어떤 전폭적인 그런 지원. 이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어 스타트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18개월과 취약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빈곤 아동이 주 대상이라기보다는 장애 아동을 주 대상으로 이 스타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그 세부 내용들이 장애 아동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페어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을 중점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나라들에서 이렇게 스타트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드림 스타트가 있다, 2007년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비스 이용 대상은 조금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 드림 스타트는 기본적으로 0에서부터, 0세라고 하는 건 이제 임산부죠. 이제 뱃속의 아이, 이제 임산부에 대한 지원인 거예요. 그리고 임산부 그럼 아무나 다 지원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지원 대상들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0에서부터 만 12세, 즉 초등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
근데 이제 초등학교가 보통 이제 만 12세까지가 초등학교 학생들이거든요. 이제 그 아동과 가족이 대상이다. 그러니까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을 모두 개입을 하는, 그러니까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드림스타트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 12세 이상인 아동들의 경우에 아직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뭐 학교를 늦게 갔거나 잠깐 이제 1년 쉬었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경우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2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 12세 이상의 이제 아동 중에서도 보통 이제 만 12세까지는 보통 그래도 초등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원 대상인데 이제 그중에서도 그러니까 좀 뭔가 이제 사례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최대 15세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지원을 했는데 그래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중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에도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대상의 폭을 조금 넓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용 대상들, 그러니까 만 12세 이상 아동들 중에서도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그 대상이 되고, 또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를 다니는데 뭔가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중학교 다니는 동안까지도 우리가 이제 이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층 가정이 주 대상이에요. 자, 법적인 저소득층이 그 주 대상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학대 및 성폭력 피해 가정의 아동들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취약계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소득, 그러니까 수급 혹은 차상위 계층의 아동들, 한부모 가정, 아동들, 학대 및 폭력, 성폭력 가정, 아동들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앞서 내용들과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드림스타트는 가정 방문을 통해 파악된 아동의 양육 환경, 발달 상태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동에게 영역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어떤 영역이 있냐면 이렇게 검진이라든지 건강관리와 같은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 지원하는 영역이 있고요. 아이들의 사회 정서 지원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영역이 있어요. 자, 이것들을 어떻게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뭐 건강 관련된 거, 뭐 학습 관련된 거, 사회 정서 관련된 거, 부모 관련된 이런 서비스를 모두 다 필요로 하면 제공을 하기도 하고 이 중에 어떤 아이들은 학습과 정서 지원이 필요하면 두 가지 영역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지금 현재 발달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양육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냥 파악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파악하냐? 가정 방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 환경, 발달 상태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이걸 기준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드림스타트고 그 드림스타트의 기본 대상자들은 이런 저소득, 한부모, 이런 아동들 및 가정이 포함될 수 있고 연령은 기본적으로 만 12세까지이나 좀 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15세까지 연장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달 상태도 조사하고 양육 환경도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토대로 아동들에게,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 우선 그렇다면 첫 번째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겠죠.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이제
자진 내방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기관에서, 복지관에서 의뢰를 하기도 해요. 이제 복지관에 우리 기관의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인데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자이기도 하고 뭔가 그런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이 드림스타트 센터로 복지관에서는 이렇게 의뢰를 해주죠. 이렇게 개별적으로 의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오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거는, 전산망이에요. 행복이음은 그런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우리 동주민센터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에 수급권 혹은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법적 저소득층이죠. 그런 분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행복이음이라고 그래요. 행복이음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 계층들이 이미 다 올라와져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아동이 포함되어져 있는 가족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대상자들이 저소득이면서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은 1차적으로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의뢰하기도 하고 행복 이음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자진 기관의 드림스타트 센터에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기도 하고 이제 관련 기관들에서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1차적으로 대상자들을 1차적으로 스크리닝 한번 이제 확인을 하죠. 자, 이렇게 확인됐고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가정들, 아동들이 선정이 돼요. 자, 그러면 선정이 되면은 그 기관, 그 관내에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혹은 뭐 간호사 선생님 같이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죠. 그래서 아동 및 가정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양육 환경이라든지 가정 상황이라든지 아동의 발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합니다. 자, 이런 점검을 통해서 사례 회의를 하는 거죠. 드림스타트 센터 내에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례 회의를 통해요.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관리가 정말 필요한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선정을 하고 그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욕구 파악을 했으니까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서비스 계획 수립 단계가 이제 세 번째 단계고요.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쭉 이렇게 계획을 했다면 그러면 맞춤형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공을 하는 거죠. 서비스 실행을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뭐 신체 건강 영역에서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지, 부모와 관련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뭐 정서 행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인지 또는 학습과 관련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즉 각각의 가정과 아동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아까 계획할 때 맞춤형 서비스를 계획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하는지를 계획을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쭉 제공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 실행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를 실행을 하는 이제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잘 받고 있는지, 또 문제가 더 나타나지는 않는지,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시 또 사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동과 가정이 어느 정도 이제 만족스럽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대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내에 뭐 아동이 문제가 있다거나 이제 부모님이 뭔가 욕구가 더 많다거나 뭐 아동 욕구가 많다거나 그런 가정에 한해서만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고 보여지면 서비스를 종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 12세가 넘었어요.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면은 중학교 다니는 동안까지도 드림스타트 사업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및 영역을 한번 볼게요. 드림스타트 사업의 서비스 영역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신체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 영역이 있고요. 인지 언어와 관련된 영역이 있고요. 아이들의 정서 또는 행동과 관련된 서비스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서비스 영역을 모든 대상자들이 다 받는 건 아니고요. 그 대상자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정 환경 조사라든지 양육 환경 조사라든지 아동의 발달 상태를 조사를 해요.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이 가정과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아이들과 가정은 일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네 가지의 서비스 영역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자, 신체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 영역은 이런 거예요. 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영양교육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고요. 인지 언어 영역은 뭐 기본적으로 학력과 관련된 학습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 발달, 인지 발달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그러한 서비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초학력 검사라든지 학력 배양을 위한 뭐 여러 가지 학습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경제교육, 독서 지도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행동 관련된 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정서상의 문제가 있다. 막 우리 아이가 너무 ADHD의 그런 경향성이 보인다라고 보이면은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내용은 이렇게 사회성 프로그램 지원, 아동의 학대 예방 사업, 뭐 심리 상담 및 치료, 돌봄 연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영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엄마 아빠와 전반적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요. 부모 교육, 가족 상담 및 치료, 이제 부모 취업 지원, 산전산후 관리. 이제 요거는 이제 영세 아이들, 즉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영역 내용이겠죠. 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영역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지원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상자가 이렇게 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이렇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려고 해요. 그러면 신체 건강 영역에선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인지 언어 영역, 뭐 부모 가족 영역, 정서 행동 영역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맞춤형으로. 자, 그랬을 때는 이 신체 건강 영역의 서비스는 우리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병의원들이 조금 연계가 되거나 참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무료로 치과 검진을 받고 싶어요. 그럼 우리 지역사회 내에 치과 무료로 우리 이 드림스타트 센터하고 MOU를 체결을 하는 거죠. 무료 검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병의원들, 치과 의원들을 찾아서 이 아이들이 드림스타트 사업에 등록된 아이들이 무료로 치과 검진, 뭐 의원 서비스,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보건센터라는 것들이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죠. 보건소 물론 참여 가능하고요. 보건소를 통해서 아이들이 무료 검진이라든지 예방접종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인지 언어 영역에서는 우리 지역사회 도서관, 뭐 학교, 어린이집, 방과 후 돌봄기관 이런 모든 것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는 여러 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제 부모 관련 사업들 이런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서행동 치료를 위해서는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사회 보육정보센터들이 같이 참여하고 뭐 복지관도 참여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참여하는 거고요. 드림스타트 센터는 이러한 지역사회 내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을 발굴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종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자, 드림스타트 사업의 서비스 참여 인력을 보시면 이제 보건 분야에서는 간호사분들이 참여하시고요.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사, 이제 보육 및 교육 분야에서는 보육교사들이 참여하고 플러스 누가 참여하느냐 공무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팀이에요. 그래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이렇게 공무원,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잘 찾아내서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여 연계하여 서비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어찌 보면 사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드림스타트 센터 자체 내에서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에서 찾아서 연계하는 거, 그다음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 점검하는 거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전달 체계는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이제 이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구마다 이렇게 드림스타트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센터 이름이 뭐 드림스타트 센터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내지는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기관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지역사회 내에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을 하여서 드림스타트가 함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런 전달 체계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림스타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